누리카베. 이름의 뜻은 진흙벽이라는 뜻이고 주로 후쿠오카현 온가군의 해안 근처 밤길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항상 졸린 눈을 하고 있는 커다란 벽 형상의 요괴이며 어두운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갑자기 앞에 나타나 가려는 길을 막습니다. 이 요괴를 피해 옆으로 지나가려고 해도 끝없이 이어진 몸 탓에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이 요괴의 퇴치법은 더욱 특이합니다. 퇴치법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벽의 아랫부분을 지팡이로 치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당황해서 윗부분을 치면 벽이 없어지지 않아 더 이상 꼼짝하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가난뱅이 신. 빈보오가미라고 불리며 번역하면 가난신 혹은 가난뱅이 신이라고 불립니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많고 한번 살기 시작하면 몇 년 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복하지만 베풀 줄 모르는 구두쇠 집안에 들러붙는다고 하며 한번 들러붙으면 그 집안의 온갖 불행과 질병을 불러 모으며 그 집안이 파산하기 전까지 물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괴로 소개되고 있지만 이름에 신이 붙기 때문인지 신의 일종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대체적으로 퇴치가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가난뱅이 신은 집에서 나갈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활이 나아진다고 합니다. 가샤도쿠로. 주로 나라 시대나 헤이안 시대에 출연했다고 하며 교토 등지에서 자주 등장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어 한이 서린 사람들의 원한이 모여 거대한 해골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며 보통 사람의 키보다 15배는 더 크다고 합니다. 귀에는 방울이 달려 있으며 주로 한밤중에 들판을 거닐다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또한 사람을 붙잡아 머리를 뜯어버리므로 빨리 도망가야 하는데 가샤도쿠로의 귀에 달린 방울 소리를 듣고 미리 도망가면 가샤도쿠로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요괴지만 들판에 버려진 해골을 수습하여 공양해주는 등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도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주거나 금이 묻힌 장소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쿠로쿠비. 일본의 인간형 요괴로 몸이 뱀처럼 길게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별개의 종류이면서 같은 요괴로는 아의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누케쿠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승에서는 안색이 창백한 것만 제외하면 보통 인간과 다름없는 존재로 자는 도중에 목이 늘어나면서 주변의 안개나 연기와도 같은 뿌연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로 본인은 자고 있느라 모르는 상태에서 목이 늘어나는데 오밤중에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본래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일종의 질병이라는 말도 있네요. 한마디로 자기가 평범한 인간이 아닌 존재, 즉 요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주로 궁녀, 막부의 시녀, 유녀, 일반 아낙네와 같은 인간 여성의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기에 남성을 유혹한 뒤 목을 늘려 도망치지 못하게 한 뒤 잡아먹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꽤나 메이저한 요괴라 요괴 관련 작품에서 많이 보이며 이때는 주로 맨 정신일 때 목을 길게 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또한 다른 특징으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소온나. 큐슈 각지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자 귀신으로 해안 지방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반신은 아름다운 인간에 가깝지만 하반신은 귀신처럼 흐릿하고 용이나 뱀으로 되어 있거나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설로 나뉘게 되고 뒤에서 보면 그냥 바위로밖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온몸이 젖어 있고 머리카락은 땅에 닿을 정도로 길다고 합니다. 나가사키현 미나미 타카키군 전승으로는 긴 흑발의 이소온나가 모래사장에 나타나서 바닷가를 보고 있어 그걸 본 사람이 말을 걸면 고막을 찢는 것 같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긴 머리카락으로 그 사람을 휘감아 머리털을 통해서 생피를 빨아낸다고 합니다. 주로 오봉이나 오미소카 밤에 해안 바위 위에 앉아서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을 기묘한 목소리로 불러세우고 불린 사람이 접근하면 습격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소온나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바닷가를 걸을 땐 아무리 미녀가 있어도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고 합니다. 바케다누키. 바케다누키는 일본 요괴의 대표적인 요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너구리 요괴입니다. 보통 그냥 너구리 모양의 요괴는 전부 바케다누키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역을 하면 둔감 너구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래 너구리는 금의 정령이라고 여겨졌다고 하며 금은 재생을 의미하는 광물이기에 재생의 정령이라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너구리 요괴의 트레이드 마크는 변신 능력인데요. 온갖 것으로 변신이 가능해서 같은 변신 요괴인 여우 요괴와 라이벌 관계라고 합니다. 너구리보다는 여우가 더 변신에 능숙한 것으로 전해오지만 반대로 여우는 7가지 변신, 너구리는 8가지 변신이라는 전승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너구리 요괴의 대표적인 전승으로는 음낭에 관련된 전승이 있는데요. 이 음낭의 가죽이 다다미를 8개 이어붙인 것만큼 넓게 늘어날 수 있어 이것을 이용해서 금을
나룻배, 우산, 이불 등으로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거대한 음낭이 옛 일본에서 금전운을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일본에서 너구리가 고안이 큰 동물로 알려져 이런 전승이 퍼졌다고 합니다. 사토리. 사토리는 일본의 전설에 등장하는 요괴인데요. 이름의 유래는 이 요괴의 능력을 뜻하는데 번역된 이름은 깨다리로 번역될 때가 많습니다. 주로 산속에 등장하며 실체가 없다고 하는 요괴이지만 대개 전신이 검은 털에 뒤덮인 원숭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미리 가로채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적이는 없으며 장난을 거는 것 말고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그대로 보이는 것이 꽤나 공포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루해하며 그냥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른 소문으로는 사람의 혼을 빼놓고 잡아먹는다는 설도 있습니다. 사람의 저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대로 도망간다고도 하는데 능력이 능력인 탓에 쫓아가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슈텐도지. 일본의 전설에 나오는 오니로 도적의 우두머리를 귀신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하며 번역하면 주탄동자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을 직역하면 술 마시는 동자라는 뜻으로 설화도 술과 얽혀 있으며 창작물에서도 음주가 취미거나 술을 가지고 다닙니다. 슈텐도지의 모습은 얼굴이 붉고 머리카락은 짧으며 키가 6m가 넘고 뿔이 5개에 눈이 15개 있다고 합니다. 그가 본거지로 삼았던 오해산에는 용궁과 같은 저택이 있고 수많은 귀신들을 부하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탄생 설화가 있지만 그중 기억에 남는 설화로는 야마타노 오로치의 아들인 그는 젊어서 히에이산에 수행을 하게 되었지만 불가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를 하였고 게다가 큰 술독을 잡으면 한 번에 비워버렸기 때문에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츠리 때 가장용으로 썼던 귀신 가면이 마츠리가 끝난 뒤에도 얼굴에 달라붙어 떼어내지 못해 부득이 산속에 들어가 귀신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마비에. 일본 희고국 설화에 등장하는 요괴입니다. 바닷속에서 빛과 함께 나타나 풍년과 전염병을 예고한다고 하며 발밑까지 늘어지는 긴 머리카락에 새의 부리 모양 입, 마른 모양의 눈, 발이 3개 달린 인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고국의 바닷속에서 빛나는 게 매일 밤 출몰해서 현지인들이 확인해보니 이들의 앞으로 나타나 나는 바다에 사는 아마비에라는 자이다. 앞으로 6년간 여러 나라에 풍작이 들지만 동시에 병이 유행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 모습을 그렸으니 사람들에게 보여달라 란 말을 남기고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그 말대로 관리가 아마비아의 그림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니 본 사람들이 역병을 피해갔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예고만 할 수 있지 퇴치는 못한다고 합니다. 유사한 존재로 아마비코, 아리에라는 요괴가 있으며 두 요괴 모두 아마비에처럼 바닷속에서 나타나 길룡화복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조로구모. 조로구모는 에도 시대부터 전해진 요괴로 400년 넘게 산 늙은 거미가 인간 여자의 모습으로 둔갑한다고 합니다. 여러 설화가 있지만 보통 실로 인간을 조종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죽이거나 잡아먹는다는 설이 많습니다. 창작물에서는 보통 미녀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고 꼭 인간을 죽이는 악한 요괴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설화에서는 폭포에 숨어서 거미줄로 먹이를 낚아채며 살아가다 폭포에 있는 호수에 도끼를 빠뜨린 나무꾼에게 도끼를 가져다주고 남자를 잡아먹지 않는 썰도 있습니다. 다만 결말 자체는 열린 결말인 것이 승려가 남자를 보고 다시는 그 폭포에 오지 말라고 경고하며 조로구모의 정체도 설명해주지만 남자는 조로구모라도 상관없다라는 심정으로 조로구모가 있는 폭포 안쪽으로 들어가 영원히 거기서 안 나온다는 결말입니다. 남자가 죽어서 못 나온 건지 아니면 조로구모와 평생 거기서 살았기 때문인지는 서술되지 않았습니다. 구렁덩덩 선비. 구렁덩덩 선비는 한국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뱀신랑 설화의 주인공인데요. 대표적인 변신 설화 중 하나로 다양한 버전으로 전해지는 설화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가 들도록 한동안 자식이 없어 고민이 많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내는 낮이나 밤이나 오로지 자식을 얻기만을 기원하였고 기도를 드린 끝에 마침내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는 사람이 아닌 커다란 구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불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놀랐으나 그래도 긴 세월 끝에 얻은 자식이었기에 공을 들여 구렁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양반집에 세 딸이 아이를 구경하러 왔다가 첫째, 둘째 딸은 구렁이를 보고 기겁했지만 셋째 딸만이 구렁이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10여 년 뒤 구렁이는 장성하여 어머니에게 이웃집 딸과 혼인시켜달라고 청하였고
다른 딸들은 기겁하며 거절했지만 셋째 딸만은 구렁이와 혼인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혼인 후 첫날 밤 구렁이는 허물을 벗더니 잘생긴 남자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렁이 신랑은 낮에는 뱀으로 밤에는 사람으로 지내다가 얼마 뒤에는 허물을 벗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신랑이 출세할 나이가 되자 구렁이 신랑은 아내에게 허물을 주며 이 허물을 없애거나 남에게 보이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납니다. 아내는 허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괴짝에 허물을 넣고 꼭 잠가두었지만 막내 동생의 잘생긴 남편을 시기한 두 언니가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허물을 꺼내 태워버렸습니다. 구렁이 신랑은 허물 타는 냄새를 맡고 아내가 허물을 태운 것으로 오해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귀수산. 귀수산은 거북이 머리 같은 산으로 수백 미터를 훌쩍 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바다에서 사는데 섬이나 암소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신문왕 2년 동해에 거대한 산 하나가 나타났는데 모양이 마치 거북이의 머리처럼 생겼었다고 합니다. 산 위에는 하나의 대나무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이었다가 밤에는 합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왕이 동해로 나아가 섬으로 사자를 보내니 어디선가 나타난 용의 도움으로 산에 있던 대나무를 얻었다고 합니다. 용은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온 세상이 태평해질 것이라고 하였고 대나무를 얻어 다시 지상으로 도착한 사자가 돌아보니 용과 산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왕이 대궐로 돌아오자 그 대나무 피리를 만들어 만파식적이라고 하고 월성천존고에 간직해 두었는데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가 오면 날이 개며 거센 바람이 먹고 물결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또한 용은 검은색 옥대를 사자에게 주었는데 옥대 한쪽을 떼어 시냇물에 던지니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시냇물이 있던 곳은 곧 거대한 웅덩이로 변했고 사람들은 그곳을 용현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슨새. 세 번째 요괴는 그슨새입니다. 그슨새는 제주도의 정통 요괴로 제주도의 특성이 무척 잘 드러나는 요괴입니다. 주쟁이라는 제주도의 구장을 뒤집어 쓴 채 길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옛날 제주도에서는 살인을 한 죄인들에게 주쟁이를 씌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죄인들이 죽어서 요괴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요괴나 귀신과는 달리 낮에 돌아다니며 혼자 있는 사람을 해치고 홀려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슨새에게 홀린 사람은 정신 나가 얼이 빠지게 되는데 그슨새가 혼자 있는 사람만을 노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홀린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말리면 멈추게 되어 혼자 있는 사람만을 노린다고 전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남성적인 속성이 강한 존재라고 하며 비슷한 이름의 그슨대와는 다른 요괴라고 합니다. 그슨대는 밤에, 그슨새는 낮에 돌아다니며 그슨새는 전형적인 우산 요괴, 그슨새는 그림자 요괴입니다. 닷발괴물. 닷발괴물은 한국의 전래동화에 나오는 환상종으로 꼬리깃이 닷발, 부리가 닷발이나 되는 식인 괴물새로 나오며 대개는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이란 건 한국의 옛 길이 단위인데 한 발이 150cm로 꼬리와 부리가 750cm인 셈입니다. 어느 남자가 볼일을 보러 집을 나오는데 닷발괴물이 남자의 어머니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하고 판본에 따라 여러 내용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남자의 어머니의 가죽을 벗겨 나무에 겁니다. 이 경우 남자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옷을 만들어주기 위한 옷감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남자의 어머니가 괴물에게 습격받아 쓰러져 죽은 채 발견되고 남자는 어머니를 죽인 괴물의 시체를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남자의 어머니로 고깃국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만든 국인 줄 알고 먹어버립니다. 또는 가마솥에 든 국을 끓인 사람이 어머니로 둔갑한 닷발 괴물 이름을 알아차립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온갖 역경을 넘어서 찾아온 남자의 재치에 당해 활활 지펴진 가마솥의 안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망태기 할아버지. 제 나이대의 성인분들은 어렸을 적 한 번씩은 들어본 이름일 텐데요. 망태기를 짊어지고 다니는 노인의 형상으로 묘사되며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나쁜 아이를 짊어진 망태기에 넣어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망태기 할아버지가 데려간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아먹어 버린다거나 다시는 집으로 못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망태기 할아버지에게 크게 혼난 후 다시 집에 돌려보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름의 경우에도 망태 할아버지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에 따라 바랑 할아버지나 소금장수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용학의 시에서는 갓주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시인의 고향인 이북지방에서는 망태 할아버지 대신 갓을 쓴 주지, 갓주지가 아이를 잡아간다는 설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하국대적. 지하국대적은 지하국대적 퇴치설화에 등장하는 요괴인데요. 다양한 설화에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설화에서는 아귀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불교의 아귀와는 많이 다른데
어떤 설화에서는 머리가 9개 달린 거인, 혹은 단순한 신통력을 지닌 강한 도적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지하국대적의 설화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공주를 구하러 간 무인 이야기입니다. 지하의 별세계에 사는 지하국대적은 종종 인간 세상으로 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여자들을 납치하는데 어느 날 한 왕의 3딸을 납치해 자신의 동굴로 끌고 가지만 한 무인에게 퇴치당합니다. 지하국대적이 죽은 후 무인이 도적의 집안을 보니 그곳에는 보물과 납치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내를 빼앗긴 청년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납치당한 청년이 지하세계의 지하국대적을 퇴치하고 아내를 되찾으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 일을 거치고 힘을 가지게 된 청년은 지하국대적의 머리 9개를 베는데 지하국대적은 밀가루를 묻힌 후 붙이면 도로 붙여버리는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지하국대적에게 홀라당 넘어가 지하국대적의 머리에 밀가루를 발라 다시 제자리에 붙여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청년은 지하국대적을 끝장낸 후 자신의 아내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엔딩은 붙잡혀온 다른 여성과 맺어지는 엔딩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홍길동전 2본입니다. 홍길동전의 다른 판본에서 울동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홍길동이 조선시대 설화 속 인물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강력한 만큼 지하국대적에 해당하는 울동이라는 괴물도 엄청난 신통력을 가졌으나 홍길동의 화살로 퇴치되어 목이 잘린 뒤 사라지게 됩니다. 장산범. 장산범은 대부분의 요괴 전설들과는 달리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유명해진 현대의 괴담인데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 현대인들의 경험담과 기억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습니다. 장산범의 모습은 여러 매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외양은 진홍색의 피부, 비단같이 곱고 긴 털, 기본적인 호랑이의 골격, 특히 털이 가장 큰 특징인데 여성의 머릿결 같은 매우 아름답고 고운 백발이며 그 털이 환각을 일으켜 사람들의 경계심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모습은 호랑이인데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울음소리가 매우 기묘한데 물 흐르는 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등 여러가지 자연의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생물의 목소리 역시 정확하게 묘사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이의 목소리까지 한번 들으면 흉내낼 수 있기에 사람을 잡아먹을 때 이 재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눈은 마치 자동차의 불빛처럼 안광이 빛난다고 하며 잡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산범이 출현하면 개와 고양이들 우는 소리가 심해지고 장산범의 성격은 잔인하며 거칠고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차가 달리는 속도와 맞먹을 정도의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못 지나가는 지형이 없으며 끈질기고 집요한 특성이 있어 한번 노린 인간은 절대로 놓치지 않지만 사람이 많은 걸 꺼린다고 합니다. 이 장산범의 정체를 추측한 설도 정말 많은데요. 고양이과 맹수설, 곰과 맹수설, 기타 맹수설이 있으며 민속놀이패들이 수련이나 합숙을 위해 사자탈을 쓰고 산에 올라갔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등산객이 흰색 사자탈을 괴물로 오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창귀. 한국 민속 귀신의 한 종류로 호환을 당한 요괴입니다. 호환이란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를 말하며 창귀는 호랑이에게 죽은 뒤 악령이 되어 또 다른 호환 피해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창귀에 관해 가장 널리 알려진 문헌은 박지원의 호질인데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호랑이가 개를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조화를 부리는데 호랑이가 사람을 한번 잡아먹으면 그 사람은 굴각이라는 창귀가 되어 호랑이의 겨드랑이에 붙으며 그가 호랑이를 이끌어 부엌으로 가서 솥을 핥게 하면 집주인이 배고픈 생각이 들어 부인에게 야참을 해오게 만든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2번 사람을 먹으면 창귀는 이올이 되어 호랑이의 광대뼈에 붙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 조심스럽게 살피다가 만약 계곡에 함정이나 쇠뇌가 보이면 그 기구들을 먼저 가서 풀어버린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3번 사람을 먹으면 창귀는 유콘이 되어 호랑이의 턱에 붙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죄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자료에서도 창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귀는 호랑이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희생자를 찾아다니는데 가족과 친인척들 순으로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때문에 호환을 당한 집안과는 사돈의 팔촌하고도 혼사를 맺지 않으며 이런 물귀신 행위를 다리놓기나 사다리라고 한다 합니다. 창귀는 신 것을 좋아하여 매실과 소기나무 열매를 지나치지 못하는데 이를 이용해 창귀를 묶어두는 함정을 파면 호랑이의 위기 감지 능력이 반감되어 사냥당하기 쉬운 방심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창귀는 항상 서럽게 울며 슬픈 노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살아있는 사람이 이유 없이 서럽게 울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 그건 창귀에 씌어서라고 합니다. 산간지역에서는 밤에 창밖에서 누가 부르면 4번 부를 때까지 대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창귀는 딱 3번까지만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그 3번 안에 대답을 하면 꼼짝없이 홀려 호랑이 앞으로 걸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창귀를 퇴치하는 퇴치법도 있는데요. 퇴치법은 원흉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호환 피해자 집안의 장손이 식인 호랑이를 잡아 그 심장을 생으로 뜯어먹으면 복수가 완성되어 창귀들이 해방된다고 합니다.